이제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유가증권은 앞 시간에 제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 채권이나 주식을 이제 우리 회사가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사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온 이 주식이나 사온 채권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써둘 거냐라는 걸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려면 단기 보유 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왔을 때. 그럼 이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장부에 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우리 특정 기업의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보유를 하면 이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이 위에 그 외 세 개,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 세 개로 분류하지 못하는 위 세 개 외 목적의 유가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우리 회사 돈으로 유가 증권을 샀어. 근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을 제일 많이 써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가 증권의 컨디션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되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을 주로 쓰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매우 많이 나와요. 실무에서는 안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사실. 시험에서는 어느 시험이든 자주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얘예요. 자, 그럼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중에 그럼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유동 자산으로만, 그 유동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 이 당좌 자산 중에서도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얘는 주식 같은 지분 증권이나 혹은 채권 같은 채무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회사도. 그러면 그렇게 주식 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역 개발 채권을 불가피하게 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배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역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 채권을 취득세 내면서 같이 구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지방세법 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채권을 사게 되는데, 그 채권은 사실 바로 되팔면 평균 한 60% 정도 선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제가 60% 선이라고 말한 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채권의 가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높은 곳은 70% 정도까지 올라가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60% 아래나 60% 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왕이면 이 돈을 많이 받고 싶고 대한민국 어느 은행이든 지역개발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만 발생하는데,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지역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그걸 보유하고 있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특수한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입찰하려고 조달청 입찰할 때는 국공채 매입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일부러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바로바로 다 팔아버려요. 그럼 차 살 때 보면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 채권 영수증 적혀 있죠. 근데 그 돈 수납인 찍혀 있는데 그 돈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샀다가 바로 팔았을 때 차이 나는 돈만큼은 내가 이제 그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왕이면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어디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이 있다는 건 상장주죠.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그냥 샀다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왜 못 들어보셨냐면 비상장 회사거든. 우리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 법인 이름이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인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상곤 씨를 만나야 돼요. 우리 사장님이에요. 우리 사장님한테 당신 회사 지분 가지고 싶어요 라고 가서 독대를 해야 돼요. 그럼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줄까 판다면, 아니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줄까,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샀다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주식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시장성 있는 걸로 가름하기도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문제 답 잘못 써서 틀리신 분들이 이의제기 신청할 때 이제 뭐 꼬투리 하나 잡고 싶어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상장했다는 표현이 요즘 시험에는 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냥 샀다라고 하면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가름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이런 식으로만 짧게 한 방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지문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지금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취득했을 때와, 그리고 이 유가 증권을 바로 팔아야 되는데 아직 못 팔았을 때와, 그럼 기말에 평가를 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그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팔았을 때 손해복 받거나 아니면 이익 봤을 때에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분계를 보기 전에 먼저 일반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보면, 취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상품을 사요. 그럼 우리가 구입하는 건데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그리고 상품 구입 운송비가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10,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내가 죄송해요.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라고 쓰고 차변에 상품이다 10만 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상품 구입할 때 운송비 우리 회사가 부담을 해서 우리 회사가 10,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 차변에 이 10,000원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우리 이 상품을 사와서 15만 원에 팔면 얼마의 이익을 남기게 되죠? 4만 원을 남기게 되죠. 그럼 팔 때에 4만 원 남긴다라는 걸 팔았을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상품의 금액이 11만 원이라고 적어둬야 되겠죠. 10만 원이라고 적어두면
우리는 나중에 팔았을 때 올해 팔지 내년에 팔지 내후년에 팔지 모르는데 10만 원이나 적어두면 5만 원 이익인 줄 알 거잖아. 15만 원에 팔면. 그럼 팔리기 전까지 얘가 11만 원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만 원도 상품 구입했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 비용 있죠. 이것도 장부에다가 상품이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상품의 금액을 11만 원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팔리든 간에 원가가 11만 원이야. 그럼 15만 원에 팔면 4만 원의 이익이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팔렸을 때에 팔린 거의 원가로 함께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운송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이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걸 장부의 기록을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사왔을 때는 이 비용도 전부 다 자산으로 같이 써뒀다가 팔렸을 때에 11만 원짜리 원가 물건이 팔렸다라고 대응 원가로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자산들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지금 이 운송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비용은 맞는데 지금 비용 처리 안 하고 팔렸을 때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 말 이해가시나요? 그죠? 자, 그럼 자, 이게 원칙인데 자, 이제 단기매매 증권으로 와서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이 단기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보고기간 종료로부터의 단기가 아니라 지금 즉시라는 개념의 단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명할 때 이걸 초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단기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지금 즉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즉시 사고 팔 거에 대한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펀드에서는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거든. 팔려고 사온 거니까.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험에는 얘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즉시라는 이것 때문에 특이성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실무에서는 얘는 말도 안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장부에 없어야 돼요. 근데 회사 갔더니 얘가 보여. 그럼 걱정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엄청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장부를 지 마음대로 쓰는 곳이구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구나. 외부의 감사를 절대 안 받는 곳이구나. 100% 확실한 회사인 거예요. 장부 열었는데 얘가 잔액이 남아있는 순간 우리 회사 장부는 외부에서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 근데 시험에서는 꼭 나와요. 우리 기출 문제 풀면 언제 나오냐면 일반 전표 문제에 결산에 이론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때 8점 가지고 있어요. 얘 하나 가지고. 그래서 특징부터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참 문제 내기 좋아요. 왜냐하면 얘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얘하고 똑같거든. 일반적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전부 다 일반적인 자산인데 얘만 이상한 놈이에요. 지금 즉시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액면가 1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가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 12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취득하면서 취득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나라는 취득할 때 수수료 안 들죠? 매도할 때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올 때 안 들고 팔 때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기쁜 사람은 기쁨이 조금 반감되고 사올 때는 못 모르고 사게 이제 그런 식으로 증권사들은 돈을 버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데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도록 얘를 산 거예요. 그럼 현금 주고 샀다고 보면 대변에는 현금을 주게 된 거고 우리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면 이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때만. 그 조건이 아니면 얘 말고 다른 애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없는 주식을 샀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장성 있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100% 맞을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돈 준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이 주식을 우리는 그럼 일단 수수료 빼고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액면이라는 건 주식 증권, 우리 주권에 인쇄되어 있는 액면권 금액을 권면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가는 증권거래소에 우리 얼마다라고 적혀 있는 금액 있죠. 시가는 시장 가치를 시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 중에 어느 금액으로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죠. 저 마지막까지 부탁할 거예요. 얘는 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인데 시험 때 여러분 한정 주려고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금액에 살 수 없다. 나한테는 쓸데없는 정보다.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시장에 1,200원인데 야, 그 주권에는 1,000원 적혀 있는데 1,000원에 줘야지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 그 액면 금액 얼마죠? 잠깐만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팔 거예요? 지금 몇백만 원인데. 그래서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사올 때 주당 1,200원으로 1,000주니까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 주고 사는데 수수료까지 같이 준다면 130만 원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럼 13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다른 유가증권이거나 다른 자산이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이잖아. 얘 나중에 150만 원에 팔면 얼마 이익이죠? 150만 원에 팔면 20만 원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럼 2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기 위해서 130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얘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인 거예요. 여기에 10만 원을 단기 자산에 포함시키는 건 지금 비용 처리 안 하고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해서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건데 얘는 지금 바로 즉시 팔 건데 굳이 안 해도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 가격인 120만 원만 쓴다는 거예요. 안가에 포함을 안 시켜요. 단기 매매 증권은 앞에 읽었을게요. 이 매매 증권은 얘가 특징이에요. 포함하지 않고 취득 시 부대 비용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얘만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이 있죠. 차변이 10만 원 부족하죠. 이 10만 원이 지금 취득 수수료라 그랬잖아요. 수수료 계정하면 뭘까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죠. 생각할 수 있겠죠. 수수료 나오면 수수료 비용 일단 떠올리고 보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이 코드 번호대가 많아요. 500, 800, 900.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600, 700은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600, 700은 분양, 운송, 시행 그런 거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로 시험 안 볼 거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지금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사오는 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딴짓거리 한 거죠. 사업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얘가 포인트로 실기에서도 얘를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고 900번대 쓰는지 이론에서도 얘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얘를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처분 수수료가 아니고 취득 수수료예요. 취득이에요. 취득. 자, 그럼 이렇게 구입을 하면 내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렇게 썼으니까 사왔을 때. 그럼 이제 120만 원으로 내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써뒀어요. 자, 그랬다가 자, 우리가 X1년도 X1년도에 취득했다 볼게요. 12월 31일 기말에 우리가 기말에 나중에 결산할 때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도록 금액을 수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적어놓은 금액으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외화로 돈 빌려오거나 돈 빌려준 게 있으면 12월 31일 기준 환율에 맞춰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럼 지금처럼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면 기말 12월 31일 날 주식 하나요? 안 어떻게 알아? 하나 보네. 자, 그러면 30일 날 종가 가지고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 기말 기준 환율 종가를 가지고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맞춰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기말에는 우리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건 이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도록 자산 금액을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 올리고 내리면 내린 만큼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날 봤더니 공정가액이 주당 1,400원이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400원이면 지금 우리가 1,000주를 샀죠. 1,000주를 샀는데 1,400원이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40만 원의 이 유가증권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 자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내 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죠? 1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20만 원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자산이에요. 내 재산, 돈 주고 사온 내 재산이에요. 그럼 자산이라서 차변에 있는 건데 얘를 20만 원 더 높일 거면 같은 쪽, 내릴 거면 반대쪽. 얘는 20만 원 높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왜 20만 원 높였는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대변에는
왜 올렸는지 이해했다라고 했잖아. 그걸 서술형으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요. 단기 매매 증권 지금 평가한 거잖아. 평가했는데 올랐으니까 이익이다. 20만 원 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 계정 과목은 창의력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계속 평가하는 거는 평가이익, 평가손실 앞에 글자만 뭘 평가했는지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쳐보면 다 있어요 컴퓨터에. 그럼 지금 평가이익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손실이나 이익을 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죠. 제가 엊그젠가 이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올랐더라고.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친구가 술 사래. 술 살 돈 있나요? 없죠.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기말에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팔아서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아니죠.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아닌 걸 뭐라고 하냐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유 손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가 발생을 안 했는데 그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는 수익 비용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 비용은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비용은 내 돈 아니야. 돈 썼어 끝났어. 수익이야. 이건 진짜 이제 내 거야. 팔았으니까 내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실제로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지금 즉시 팔 거라는 거기 때문에 회계 기준서에서 얘한테 발생하는 모든 취득시 부대 비용이든 미실현 보유 손익이든 즉시 수익 비용 처리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실제로 안 일어난 거지만 얘도 수익으로 처리할 건데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사서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 자체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죠. 그래서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가 되게 돼요. 이런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오답 지문으로 답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유론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럼 말은 안 되지만 X 2년도까지 얘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단기라고 해놓고 너무 오래 가지고 있죠. 시험 때 말 안 되게 계속 이러더라고. 그럼 이날 기말 공정 가액을 봤더니 한 주당 1,100원으로 내렸다고 볼게요. 그럼 기말 공정 가액 1,100원 내렸다는 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1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1,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11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죠? 지금 140으로 전기말에 맞춰놨죠? 120이었는데 20 올려서 140 맞춰뒀잖아. 그런데 이걸 이제 110만 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3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을 줄일 거면 자기 자리 반대쪽인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 차변에 이때 그럼 뭐라고 쓰죠? 그렇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이게 창의력 없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성격이, 얘는 손해본 거니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될 거예요. 얘는 온통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X3년도에 처분을 하는데, 처분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게요. 처분.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분하는데 한 주당 900원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 자, 그럼 참고로 이제 취득이 아니고 처분, 반대죠. 취득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러면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팔았다가 처분이 아니에요. 회계서 처분이라는 건 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기록을 제거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 장부의 모든 기록이라고 말한 이 모든이라는 건 내 장부의 자산, 부채, 자본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다는 건 장부상 잔액의 반대편에 기록하는 거예요. 차변에 적혀 있는 건 대변에 쓰고, 대변에 적혀 있는 건 차변에 쓰는 게 제거하는 거예요. 우린 반대쪽에 쓰는 게. 근데 모든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올해 제가 대출을 해요. 그동안 안 갚았어요. 내년에 그 빚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그럼 내년에 갚으면 내년에 그 빚 갚았다고 지워야 될 거잖아요. 부채나 혹은 여러분 자동차 샀어요. 안 팔았어요. 그 차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내가 팔기 전까지는 얘는 그대로 내 장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월급 받았어요. 그 월급 받았다는 그 월급은 내년 월급하고 영향 미치나요? 전혀 안 미치죠? 올해 밥 사 먹은 게 내년 밥 사 먹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죠?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한 걸로 끝인 거예요. 쓰거나 벌고 끝인 건데, 자산, 부채, 자본은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장부에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2020년도 거는 20년도 걸로 끝, 21년도는 21년도로 가는 거지, 20년도 여러분들 급여가 올해 급여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은. 하지만 전년도에 발생했던 내 자산 부채는 올해 내 자산 부채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대상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빚을 갚았는데 부채를 안 지우면 내 장부에는 계속 빚이 있다고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럴 거면 반대에 지워줘야 되는 거죠.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장부에서 지워야 되지. 안 지우면 영원히 나는 없는데 장부에는 있다고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사올 때는 나한테서 뭐 돈 나간 거, 그리고 사왔을 때 왜 사왔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처분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계정 과목의 선택은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에 얘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를 찾아보니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 그리고 차변에 적혀 있겠죠. 그럼 얘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얘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는 이제 단기매매 증권은 반대쪽에 반대변에 써서 지웠어요. 그럼 차변은 차변이래. 자, 그다음 확인할게.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계되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면 걔도 다 지워야 돼요. 왜냐면 얘 다 팔아서 없애버렸는데 얘랑 관계되는 자산 부채가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관계되는 애들이 전부 다 수익 비용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관계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했죠. 영업의 수익 비용이라서 자기 혼자만 있어. 사왔을 때 금액. 이거 가지고 평가한 금액으로 남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만 원 지우면 단기 매매 증권의 흔적은 다 지웠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죠. 처분 시점에. 그럼 11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이고 작게 받으면 손해인 거예요. 당연한 원리죠. 그럼 장부에는 110만 원이라 적혀 있는데 이제 지웠으니까 차변에 내가 팔고 받는 돈 쓰는 거예요. 나는 주당 900원이면 9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얼마 손해죠? 20만 원 손해죠. 이 20만 원이 손해다라고 쓸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창의력 없다라고 했죠. 이번엔 판 거잖아. 그러니까 처분 손실. 팔면 손해 봤다. 만약에 돈 110만 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작게 받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손해 봤다, 이익 봤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 없기 때문에 얘 성격도 900번대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나요? 그럼 제가 두 가지 경우로 보자 그랬죠. 그게 900원인데 이 900원에 팔면서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10만 원 현금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얼마 손해 봤어? 우리 지금 110만 원 장부에 적혀 있는데 실제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는 80밖에 안 되죠. 90 받아서 10만 원 준다면 그럼 난 30만 원 손해 본 거죠. 이해가나요? 30만 원 손해 본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는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는데 근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현금으로 더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차이 나는 3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계가 될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현금이라면 보통 예금 현금이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빼고 입금되는 경우들 있죠. 증권거래소 원래 빼고 돈 주잖아. 그죠? 그러면 차감한 잔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이고 내가 돈 받는 게 현금으로 80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30만 원. 지금 얘나 차이 없죠. 똑같은 거죠. 9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준 거나 그냥 빼고 80만 원 받는 거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실 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수수료가 있기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가 있으니까 3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20만 원 손해 본 줄 알았는데 수수료 주고 났더니 30만 원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처분 손실에 더해졌죠? 자, 이번에 그럼 세 번째로 해서 우리가 이걸 1,3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1,300원에. 자, 이걸 1,300원에 팔았으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이고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게 13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지금 똑같은 건데 받는 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린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 하고 차변에 현금인데 빼고 받는다면 120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그냥 빼고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차이 나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죠. 2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더니 수수료 빼고 났더니 10만 원밖에 이익 아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더해졌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됐죠.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이론에서도 나오고 얘는 당연히 우리 실기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이건 모든 자산의 공통이에요. 모든 자산의 공통이라는 건 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돈은 그 자산을 팔면서 손해본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안 팔았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갈 거거든. 팔 때 들어간 수수료는 혼자 단독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얘만 수수료라고 덩그리 나오는 게 아니고 얘를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이렇게 팔면서 손해본 돈으로 장부에 무조건 기록이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쓰고 있던 유형자산 팔았는데 돈 들어갔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예를 들면 지금 110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근데 얘를 내가 12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이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수료가 20만 원이 들어간대.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거꾸로 10만 원 손해죠? 그럼 결론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부에. 그래서 팔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우리는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합쳐져서 계산이 되도록 장부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업외 비용 처리되는 건 똑같아요. 영업외 비용에 더해지거나 영업외 수익을 줄이는 거니까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되는 건 똑같은데 처리하는 게 이 포인트가 이거죠. 취득, 처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정리를 좀 할게요. 단기매매 증권을 보면 단기간 내 매매 차익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그런 표현을 썼죠. 시장성이 있다라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은 주식 같은 지분증권이나 사채 공채 같은 채무증권을 구입했을 때에 이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걸 저는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는 이라고 줄인 거고, 저는 채무증권이든 지분증권이든 다 분류가 된다라고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럼 취득할 때 액면금액에는 제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입한 금액을 쓰는데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취득할 때는.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취득할 때. 그럼 평가를 할 때는 우리는 공정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건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을 차익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만, 내리면 내린 만큼만. 올랐을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써서 오른 만큼만 올려줄 거고, 내리면 내린 만큼 반대쪽인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써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만큼, 기말 공정가액. 그럼 반대쪽에는 올랐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내렸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그럼 이 둘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기 때문에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고, 자, 처분할 때는 장부 금액과 처분한 판매한 금액의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되는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했죠. 그죠? 제가 쭉 이야기했던 거 얘도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자, 이 책을 끝내고 재무회계 쪽을 끝내고 제가 책을 바꿀 거예요. 그럼 바꾸게 되면 저 책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분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도 그 다음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 분계가 매우 이상하게 보이거나 둘 중 하나를 버리게 되는데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을 기억을 할게요. 원래 이 유가증권은 투자자산 쪽에 다 놓고 싶어하는 게 저자들의 다 마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유가증권을 분류할 때 네 가지로 분류했잖아. 투자자산으로 보내고 싶은데 얘가 투자자산으로 못 보내는 조건이라 단기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얘는 저도 투자자산으로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못 보내는 이유가 당좌자산이라서 이걸로만 분류가 돼서 얘는 둘 다 되거든. 얘는 투자자산이고 얘도 둘 다 되니까 얘네들은 투자자산 가서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안에서 시험에 무조건 등장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